네, 35쪽 피시고요. 29회 문제를 풀게요. 1교시. 자, 이거는 제가 또 특강에서 한 적은 있는데 문제를 전부 다 한 적은 없고 아마 1교시 1문만 했었을 거예요. 제가 공부 특강 했을 때 공부 특강 2부에서 언제 시점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게 했었고 이제 그때 것까지 해가지고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한번 보세요. 그 이후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당시 이 문제를 풀었을 때는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요런 사례 자체를 이 문구 하나하나가 되게 생소했던 분들은 정말 포섭을 거의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기계적으로 판례 문구 보이는 부분만 하려고 했을 것이지 연관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렇게 연결을 못 시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지 한번 보세요. 자, 문제 1번을 보면 물음 1. 자, 갑은 자신이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례 법리에 근거해서 판례대로 풀라고 하는 거예요. 갑 주장 타당성. 자, 물음 1은 직접 채용을 이제 요구하고 있어요. 직접 채용. 직접 채용을 주장하죠. A공사에 대해서. 자. 근데 물음 2는 비교를 하면서 좀 보면 좋아요. 일단은 문제 분석을 하면서. 자, 물음 2는 을이 자신이 A공사에 파견된 근로자였음을 이유로 파견이라고 써져 있네요. A공사가 자신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접 고용 의무. 법리 자체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법리. 그냥 법리 쓰고 끊는. 근데 사안의 적용이 진짜 까다로운 문제였고요. 법리는 너무 간단했어요. 근데 직접 고용 의무는 사실 쟁점이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30점짜리고요. 1번은 20점짜리예요. 여기는 파견이라고 물은 자체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직접 고용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파견법에 있는 것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사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A공사는 외주업체들하고 이제 근로자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시키는 구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금 각각의 그 외주업체에 소속된 다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사내에서 일을 시키면서 지휘 감독을 다 했어요. 지휘 감독.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 채용인지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되는 거예요. 지휘 감독을 했거든요. 이 문제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문단은 B에 대한 거고 두 번째 문단은 C에 대한 거고 세 번째 문단은 A공사가 갑이나 C,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공유하고 똑같겠죠? 요거는 문제 되니까. 그러면 쟁점은 이 두 문제를 구분하는 그 쟁점은요. 얘네들의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지를 구분을 하면 돼요. 이거는 직접 채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직접 채용이에요. 이게 원칙적인 근로 고용 관계의 모습이고요. 사실 근로자 파견은 원칙적인 게 아니라 간접 고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거는 2008년도에 허용이 돼서 겨우 인정이 되는 약간 변형적인 형태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직접. 이건 간접 고용 형태. 2008년도. 이거는 근로자 파견. 여러분들 근로자가, 사용자가 둘이라고 하면 이 근로자 지위가 안정적인가요? 불안정적인 거예요. 이런 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사용자가 둘이다. 불안정적이에요. 요거를 그래서 법에 의해서 파견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주 이상하게 3명 관계가 존재한다. 사용자가 둘이 존재한다. 아주 이상하게. 그죠?
이건 사용자가 하나다. 그러니까 근로자, 사용자 딱 2명.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정상적 관계와 약간은 예외적 관계.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교수님 문제 굉장히 잘 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원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사례는 물음 1, 2 다 외주업체도 다르고 소속 근로자도 다르게 설정을 했죠. 2개가 지금 다른 근로자들이 다른 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원칙적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이건지 몰라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될지 근로자 파견이 인정이 될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몰라요. 왜냐면 이 자기가 소속한 그 사업주가 그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자산관계나 이런 거나 그 자기네들 내부적인 얘기인데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주의적 청구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한번 주장을 해보고 이게 기각 이유 없어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 안 돼. 그러면 그래? 그러면 이제 그게 기각될 걸 대비해서 예비적 청구로 근로자 파견을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요거는 이 그 소속 근로자가 제기한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사업장에 있는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거라 이게 절연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답을 말하자면 이명관계니까 A공사하고 지휘감독관계가 있네요. 그쵸? 지휘감독관계 있네요. 얘가 답은 실체가 부정돼요. 일단 그리고 3명관계니까 얘는 실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는지 한번 문제를 볼까요? 제가 첫 번째 문단은 B에 대한 사정이 있다고 했어요. B에 대한 사정. 첫 번째 문제 1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봅시다. A공사는 고속국도 설치 관리, 교통, 통행료 수납 업무 수행하는 공기업이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B는 A공사에서 정년 퇴직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납 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창업 비용은 5천만 원 전액을 A공사한테서 빌려서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별도 사무실이 없어요. 별도 사무실이 없어요. 아주 물적 설비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자금도 독자적으로 자기네가 확보한 게 아니라 A공사한테 빌려 쓰고 있어요. 그리고 A공사 영업소에서 근무할 수납원 외에 뽑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갑은 A공사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A공사한테 소개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 정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A공사에서 퇴직했댔죠. A공사 퇴직, A공사 수의계약, A공사 외에 매출이 없어요. A공사 외에는 매출이 없어. A공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공사의 근무할자 외에는 채용도 하지 않아. A공사에만 하여튼 채용. 그리고 A공사 소개받았어요. 완전 A공사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조금은 미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정황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했는가 그 세 번째 문단에 있는 걸로 이제 끄집어 와가지고 이어붙여 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면 갑은 이거는 B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갑에 대한 걸 보면 갑은 A공사로 출근을 하죠. 사업장이 없으니까 A공사를 출근하고 그리고 A사 작업복을 착용하네요. 원래 이런 도급은요 위장 도급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요 회사 작업복을 착용을 해요. 여기 로고가 새겨진 거. 근데 대놓고 A공사 그런 기업이 있어요. SK 브로드밴드인가? SK 브로드밴드가 거기 작업복을 착용을 하는데 다 도급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A공사 직원 지시를 받아요. A공사 소속 직원이 이 문구에는 여기 설문에는 소장, 주임, 대리 그런 약간 관리직? 대리가 아주 관리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A공사 직원의 지시.
이걸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B한테 무슨 지시를 받는 건가요? B한테 지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A사업장으로 이동을 해서 원래는요, B한테는 일단은 지시를 받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돼요. 지휘감독. 그쵸? 근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의계약 이랬잖아요. 도급계약. 얘는 다 도급계약이에요. 원칙적으로 이것도 허용이 안 되는 도급관계. 그쵸? 자, 그리고 업무 매뉴얼. A사가 사실은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전에, B하고 C하고 일을 하기 전에 이 타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기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일하는 아주 디테일한 근무 태도, 작업 방식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외주업체에 갖다 뿌려요. 이대로 해서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얘네들한테 주겠죠. 매뉴얼을 줘요. 자, 그러면 게다가 아주 더 중요한 증거는 보고 체계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한테 지시가 내려오고 그러면 하급자가 누구한테 보고를 하느냐. 지시를 누구한테 받고 보고를 누구한테 하느냐. 이건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조직. 그쵸? 근데 여기서 B가요. 이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얘가 아니라 B예요. B가 A공사 직원한테 보고를 해요. 월보를 해요. 월마다 보고하는 거. 근데 그게 임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야. 요거는요. 여기 C사도 똑같아. 똑같아. 여기 C는 A공사한테 보고를 해요. 공통된 저기 세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외주업체들은 A공사 직원에게 월마다 임금 지급과 관련된 요 문구는 없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근무 편성표 그리고 출퇴근 현황 이런 것들을 월마다 보고하게 돼 있다. 얘네들이 직접 얘네들한테 보고를 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되는 용인기업 사례는 A공사가 현대미포조선이고 여기 소속 원고용주에는 여기가 바로 그 용인기업이었어요. 소속 근로자가 있었고 그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된 판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임금 지급은 얘가 적어도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얘네들이 임금 지급했다는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얘네들이 임금 지급했다는 사정이 없으면 저는 그냥 얘네들이 지급했다고 이 정도 정황이면 우길 것 같아요. 그죠? 얘네들이 지급 안 했다고 얘네들이 뭐 원래 실무적으로는요. 적어도 얘네들이 지급을 하는 척은 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무대행기관과 유사하다. 그게 뭐냐? 우리 노무법인 같은 게 노무대행기관인데 임금 대장 작성을 해줘서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 그거 대장을 줘요. 그리고 적어도 A공사가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계약인 것처럼 꾸미고 임금 지급 주체로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얘네들 통장에서 적어도 자기네들이 줄망정 얘네들 통장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는데 지금 그런 정황이 없단 말이에요. 우겨도 되는 상황인 거야. A공사가 줬다고. 자, 그런 걸 줬고 그리고 B는 별도 사무실이 없어요. 아까 말했고 별도 사무실 없고 창업비용 5천만 원 A한테 빌렸다. 차입. 그냥 B는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가 퇴직을 하고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A공사가 창업비용 주고 그리고 우리 A공사로 보낼 근로자 값을 소개시켜주고 그러면 B는 뭐만 해요? 고기만 끄덕이고 그쵸?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B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거를 포섭을 할 때는 반대 상황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가능성이 더 높은지 이게 더 가능성이 높은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어느 쪽이 더 확률이 높은지. 실체가 없을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쵸? 그렇게 사례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수학 풀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교를 해줄게요. 일단은 물음 1에 대한 것만 지금 하기로 해요. 비교를 해줄게요. 용인기업 그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된 판례죠. 그거랑 비교를 하면 지금 B는 이런 정도의 정황이 있고
그때 용인기업, B 역할을 했던 용인기업은 사실은 법인이었어요, 법인. 그런데 그 용인기업 사례에서도 법인격 부인 법리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격 부인 법리가 언급된 판례는 SK인사이트 코리아 사건이고요. 모 회사 자회사 관계였어요. 모 회사 자회사 관계였으면 법인격 부인 법리 그건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근데 용인기업 사례에서는 그걸 쓰면 안 돼요. 지금 묵시적 근로계약하는 게 판트고요. 쓸 필요도 없어요. 노동법적으로 그냥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가 있는 거예요, 따로. 법인격 부인 법리를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용인기업은 25년 동안 정황이 부족해요. 25년 동안 그냥 A공사 일만 해왔던 거야. 그냥 한 업체로만 수주만 받았어요. 거의 모회사 자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보이기도 해요. 근데 모회사 자회사는요, 자회사가 어쨌든 법인격 부인 법리로 해결을 한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 보여요. 근데 판례가 어떻게 언급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똑같은 거라고 해석해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인기업은 이 채용은 지금 A공사로부터 B는 지금 갑을 소개받아서 채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A공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용인기업은 채용을 실시해. 모집을 해. 자기네가. 용인기업이 모집을 실시하고 근데 A공사래. 그 현대미포가 시험을 요구해요.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채용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합격한 사람만 골라서 현대미포조선이 데려가요. 그런 정황이 있었고 또 그 용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 태도 등 점검, 작업량 등 직접 지휘 또는 이 용인기업 소속 책임자 있죠. 여기 이 사례는 뭐예요? 다 A공사 직원한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용인기업은요. 현대미포조선 그 소속 직원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자기네 그냥 용인기업 내 책임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했대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례보다 훨씬 더 빈약해요, 약간. 근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됐다는 얘기거든요, 용인기업은. 그리고 똑같은 거는 여기는 별도 사무실이 아예 없는 거고요. 실체 부정에도 상관없다는 거. 사무실조차 없다. 근데 용인기업은 사무실은 자기네 독자적인 사무실은 없었죠. 용인기업은 A사 내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일을 했어요. 임금 지급하는. 그러니까 A사 내에 들어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 일부 부서처럼 보인다라는 판례가 가능하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포섭했어요? 얘 실체 없어 보이고 B는 그냥 원래 얘 A공사로부터 정년퇴직한 자로서 그냥 A공사 직원처럼 보인다라고 했죠. 근데 A공사 직원처럼 보인다라는 문구 어디 있냐면 웰리브 판례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안이 웰리브 수송 판례인데 제가 이제 참고하라고 로노회 때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 웰리브 수송에서 정년 퇴직한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정황이 비슷해. 그리고 그 판례 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직원으로 보인다. 그 웰리브 수송의 직원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와서 B는 A공사의 직원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업무 대행 기관으로 볼 수도조차 없고요. 일부 부서로도 볼 수가 없어요. 임금을 지급했다는 정황도 없으니까. 오히려 A공사 직원한테 그 근무평성표, 출퇴근 기록을 보고를 해. 그러면 A공사는 그거 보고 사전에 정해진 도급계약, 그 도급금액 산정서를 보고서 얼마를 갑한테 줘야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때 그런데 연장근로 예정돼 있는데 안 했네? 임금 깎아서. 자기네들이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A공사가. 그렇게 그런 사실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답안에는 지금 정확하게 이거를 부과시켜서 쓰질 않았는데 아까 수업을 하면서 잠깐 나왔던 거 있죠. 그 근기법상 근로자성에서 전산망 얘기했었어요. 여기 회사에서도 A공사가 전산 시스템으로 자동 정보예요. 그 수납원들이 통행료를 수금할 때 있잖아요.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적으로 A공사한테 이게 간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배받고 있어요. A공사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A공사의 그 전산망에 그게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알 수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다 끝나진 후에 이 수납원들은 다시 그 개인 그 근무 확인서 있죠. 입금 확인서 그걸 가지고 다시 A공사 직원으로 가서 또 확인을 받고 그럼 소장이 그 자동으로 입력된 사항하고 그 근무 편성 그 근무 확인서 내용하고 똑같은지 일치하는지를 또 확인을 해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A공사 그 직원인 소장 결제까지 또 받아요. 완벽한 보고 체계가 A공사로 이어져 있어요. A공사. 그냥 A공사 직원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거의 다 읽었어요. 읽은 셈이에요, 지금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36쪽에 1번 물음 1 한번 볼게요. 자, 20점이라는 걸 좀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금 답안이 엄청 길죠. 이거는 지금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이해를 편하게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풀 문장으로 아주 그냥 문어체 이렇게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핵심 파악해서 보면 된다. 자, 물음 1 논점의 정리. 자, A공사가 관련 땡땡 영업소 통행료 수납원으로 근무하는 갑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없는 근로계약을 개인 사업자 B와 체결. B는 A공사와 통행료 수납 업무 용역계약 체결했다. 이거를 왜 다 언급을 해주냐면 계약의 형식은 용역계약이고 갑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요걸 뭐 활용할 정황은 없어요. 처음엔 되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C사가 1년짜리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왜냐면 1년이 딱 끝나서 갱신 거절해가지고 그 반대 의사 표시 그 쟁점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설정한 거고 여기는 그냥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그렇게 보여져요. A공사 소개받고. 그래서 계약 형식 측면에서 보면 근로계약 관계는 갑과 A공사 간에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계약 형식보다 노무 제공 실질을 따져서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 법리인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주요 내용 검토해서 사안에서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살핀다. 근데 물론 법리는 지금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 2로 안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목차를 이렇게 잡겠다 해서 뭐 상관없어요. 이게 감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목차 순서 정한 거예요, 제가. 그냥 2번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법리는 여러분 아시는 거 그거 정하면 됩니다. 원고 독결 종수삼인가 뭐 그런 거 원고 독결 그거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얘가 제3자죠. 얘가 원고용 주고 여기 뭐 해당 근로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고 당에 여기 피고용인이라고 돼 있는데 상관없어요. 소속 근로자, 해당 근로자. 양가로 3번 검토해서 양가로 3번은 빼세요. 그거는 사실은 론웨에 있는 교수님 비판위원회인데 이게 왜냐면 양이 너무 뚱뚱해졌잖아요. 근데 요게 그냥 그 말이에요. 그냥 이 법리를 인정을 하는 경우는 너무 엄격해서 되게 적은데 되게 유용한 이론이다. 그 있으나 마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빼요. 빼고 자 사안의 적용 양가로 1번에 갑이 A공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는가를 판단했죠. 양가로 1번은. 그럼 뒷장 넘기서 양가로 2번은 뭔지 봅시다. 양가로 2번 보이죠? B가 사업주로서 독자성 등이 없는지 여부. 자 먼저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봤어요. 갑이 A공사 종속관계에 있는지. 왜 순서를 이렇게 했냐면은 요 사실로는 조금 부실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사무실이 없고 5천만 원 차입했고 요런 것들 사실 뭐 수의계약 맺었고 그걸로 조금 부족하니까 먼저 요걸로 파고들어서 그러면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라고까지 한 다음에 얘 실체 있는지를 넘어간 게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얘는 임금을 지급했던 정황이 없으니 실체가 없다 라고 부정하기 편해지겠죠. 얘부터 적어주면. 그래서 어떻게 적었나 봅시다. 동그라미 1번. 그냥 설문에 있는 거를 거의 그냥 빠짐없이 그대로 적긴 했어요. B는 A공사와 용역계약 체결한 바로 다음 날 2019년 1월 1일 별도 채용 절차 없이 A공사 소개만으로 A공사 영업소에 근무할 근로자 갑을 채용했다. 그러니까 별도의 채용 절차를 얘가 마련해가지고 스스로 모집한 게 아니에요. 어떤 채용 기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B는 용역계약 따라 A공사와 영업소에 근무할 수납원 외에는 다른 근로자를 전혀 채용하지 않았고 창업 이래 A공사 외 거래처도 없고 그 매출도 없고 A공사 이외 거래처를 통한 매출이 전혀 없고 오직 A공사에서 근무할 근로자만 채용하고 A공사 업무만 수급인 자격으로 수행했을 뿐 A공사가 B의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에 관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만히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진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조금 더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도 괜찮고. 동그라미 2번. 갑등 수납원들은 A공사 영업소 사무실로 출근해서 A공사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 명찰 착용.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사실. A공사 로고가 새겨진 거 사실 그거 그냥 근로자들로 거의 보는 거랑 비슷해요. 도급계약 체결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통은 배지가 다른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자, 혼재근로. 그리고 A공사 직원인 주임으로부터 지시받았다. A공사 직원한테 지시받았다. 지시받고 이동해서 수납 업무 수행하고. 그럼 업무 지시라고 보여지죠? 업무 지시. A공사가 직접 구체적 작업 지시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갑등 수납원들은 교대 시간, 근무 시간 종료 후 사무실로 이동해서 그 징수한 통행력 확인한 다음에 A공사 직원 주임한테 입금 확인서, 개인별 근무 확인서 작성 제출하고, 그러면 그 주임은요, 그 작성 제출한 거랑 A공사의 실시간으로 전산 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거랑 일치하는지를 대조하는 거예요, 계속. 엄청 칼같이 지금 진짜 샅샅이 뒤져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돈을 받는 일이니까. 수고만. 그리고 A공사는 2018년 1월 1일 통행료 수납 업무 관련해 고객 응대 이렇게 해서 외주업체 배포했고, 매뉴얼을. 수납원들은 이 매뉴얼 따라 업무 수행했다. 그럼 근무 태도 점검한 걸로 볼 수 있다. A공사가. 자, 동그라미 4번. 4번은 여러분들의 통찰력이 필요했던 문제예요. 임금 지급 여부니까. A공사가 임금을 지급한 걸 볼 수 있을까? 이건데, B는 자, 개인사업자, 바지 사장으로 보이는 B는 시간 단위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수령한 것이야. 원래 도급은요, 작업을 완성을 다 한 다음에 처음에 사전에 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게 증감이 있을 수 있어요. 증감이 완성한 거에 따라 그 도급, 그 대상이나 도급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물건이다 그러면 소유권도 있고요. B가 원칙적으로 아예 관여를 못해요. 소유권은 넘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봅시다. 근데 이게 작업량 단가로 산정된 금액을 수령한 게 아니라 사후에, 그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둔 용역 대금 산정 기준에 따라서 용역 계획을 체결하고, B는 그 이행을 위해서 A공사로부터 갑을 소개받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A공사에게 수납 업무 등에 관한 노무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도급계약의 실질적인 목적과 대성은 수납 업무 수행을 위한 노동력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는요, 웰리브 판례 문구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게다가 B는 A공사 직원인 소장에게 매월 소속 수납원들 근무 편성표, 출퇴근 사항을 보고했는데 이를 대조하면 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A공사가 일방적으로 용역대금 산정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었기 때문에 수납원들 근무 편성표, 출퇴근 사항을 통해 임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 이 임금 등 제반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한 걸로 보인다. 납득되죠? 납득되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인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B의 실체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조금 편해져서. 그러면 B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 등이 없는지. 자, B는 정년퇴직을 했어요. 18년 6월 30일에. 그리고 6개월 뒤에 갑자기 이제 수의계약 방식으로 A공사랑 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는 사실은 하여튼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그냥 앞에 있는 걸 계속 끌어와서 쓴 거예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끌어와서 쓴 거예요. 출퇴근 사항 보고하고, B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정년퇴직한 자로 사실상 A공사 직원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왜냐? B가 임금 지급도 한 적이 없다. 그냥 A공사 직원처럼 보인다. 보고하고 있잖아요. A공사 직원한테. 그쵸? 임금 지급하는 부서 대행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급을 한 정황이 없어. 그리고 A공사 직원한테 그마저도 보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별도 사무실도 없다. B는. 별도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는 그 소속 근로자들한테 복리나 어떤 것들,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필요한 사업 경영상의 독립적인 시설 자체가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에 중에서요. 그 독립된 공간이 없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정황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창업비용 5천만 원. 자, 전액을 A공사한테
이자는 주면서 차익 도달해서 자산 대부분을 독자도 독립적으로 갖추지 못했다. 증여할 수는 없잖아요. 증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꾸며야 되니까. 그래도 바지 사장인 것처럼은 꾸며야 되니까. 원래 정황이 이렇게 돼요. 실무에서. 근데 적어도 진짜 바지 사장으로라도 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B가 임금을 지급을 시키거나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금까지 대주는 일까지는 안 해요. 걸리거든요. B가 실체가 없다라는 거 거의 그냥 완벽하게 글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금까지도 없고 별도 사무실도 없고 막 이렇다. 그럼 거의 A사 소속 근로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만 B명인 거죠, 명의만. 이렇게 하고, 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 자, 결론에서 이제 포섭을 하려고. 그래서, B가 형식적으로 A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형식적으로란 말을 제가 꼭 넣죠. 계약 불필요했어. 계약은 형식에 불과했어. 근데 실질을 보니 이러했어. 이렇게. 자, 그래서 외관은 용역계약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 독자성, 사업 경영 독립성 없고, A공사 직원이라거나 일개사업부서로 기능하였을 뿐이고 이제 소심해서 일개사업부서 포기 못하고 그냥 변기해버린 거예요. 판례가 그런 부분을 쓰니까. 그죠? 그리고 오히려 A공사 갑으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받고 임금 포함한 제반 근로 조건 정했다 볼 여지가 있다.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죠.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다. 근로 조건을 정한 당사자다. 이게 아니라 볼 여지가 있다. 정황 증거니까. 그리고 갑과 A공사 간에는 직접 A공사가 갑을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갑 주장은 타당하다.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는 갑 주장은 타당하다. 그렇죠? 그럼 물음이 바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C에 대한 두 번째 문단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 한 편 있죠. 그게 이제 C사에 대한 건데 봅시다. C사는 35조 시설관리 등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언제? 2000년에 좀 오랫동안 한 20년 됐어요. 설립된 지. 조금 애매해요. 요걸 포섭하기에는. 근데 자본금은 5억이다. 아, 독자적 자본금이 5억이나 있네요. 20년이나 설립됐으니 5억 정도는 벌었겠죠. 그리고 다수 거래처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한다. A사한테 의존하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C사는 근로자 파견업은 받지 않았다. 이제 무허가 파견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증거를 여기다 심어놓은 거고요. C사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 그럼 경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회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사업계획서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개 입찰 방식. 1년 계약 기간. 근데 2차례 또 갱신하고. 그리고 채용, 모집 그 파트를 보면요. 자, C사는 결혼이 생겨서 독자적으로 이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을을 채용해요. A사 도움 안 받고 채용했어요. 을은. A사 소개받은 거 아니고. 자, 거기까지가 C사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을은 채용과 동시에 A사가 관련하면 어디로 이렇게 거기는 반대 의사 표시. 그 파견법 6조의 2의 2항 그거에 포섭되는 쟁점과 관련된 정황이에요. 뭐 C사에서 퇴사해서 뭐 C사가 갱신하자 했는데 싫어요 라고 말한 거죠. 그게 그러면 이게 반대 의사 표시했으니까 직접 고용 의무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데 판례 법리는 너무 간단하죠. 직접 고용 의무라는 것은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것이지 파견사업주하고는 원칙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반대의사 표시는 파견사업주에 한 것은 해당 안 되고 사용사업주한테 반대의사 표시하는 게 해당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쟁점이었죠 또. 그래서 30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 2번 해결로 갈게요. 아니 문제가 아니라 양가로 물음 2번의 해결 37쪽이고요. 논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를 토스를 잘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죠. 선결 쟁점 이렇게. 선결 쟁점 뭐겠어요. 이거 근로자 파견이고 무허가니까 파견법 위반이고 그래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적용이 되는 다음에 반대 의사 표시를 했는데 누구한테 했냐? 요거죠.
그래서 A공사 관련은 땡땡 영업소 통행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체결을 했다. 을은 1년 계약 기간으로 C사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자, C사하고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데 C는 A공사와 통행료 수납 업무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요 관계라는 걸 지금 설명한 문장이고요. 요렇게. 그리고 계약 형식 측면에서는 A공사는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무 제공의 실질을 따지므로 C사 소속 근로자 을이 A공사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A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짐으로, 그쵸? 그러한지 이걸 판단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주장하니까요, 우리. 따라서, 산면관계를 규율하는 근로자 파견인지,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검토하고, 만일 근로자 파견이라면 A공사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 그러니까 파견법 위반했는지 문제되고, 이렇게 나오겠죠. 1번에서 근로자 파견이다.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아서 파견법 위반이다. 까지 하고 다음 쟁점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소결해서 그걸 처리를 했어요. 6조 2항의 2 그거 연결되는 거를. 그래서 양가로 2번 만일 파견법 위반이라면 파견법 6조 2가 적용돼야 하는 바 을이 계약기간 만료로 C사에서 퇴사하면서 C사 근로계약갱신 거절했으면 파견법 6조의 2항에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해당해서 A공사가 을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는 건지 반대 의사 표시를 얘한테 한 게 맞으면 얘한테 맞냐? 그러면 얘 직접 고용 의무 없다 이거죠. 자기 거절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얘한테 표시했어야 한다. 그래서 직접 고용 의무 있는 거다. 얘한테 표시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이죠.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단순한 거죠. 참 복잡하게 얘기하는 것도 능력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2번 근로자 파견과 도급의 판단 기준 간단해졌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수월하죠. 근로자 파견 구별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자, 논점의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여러분들 내용 들어갈 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논점의 정리 보고 돌아가서 목차를 그렇게 세우면 되니까. 논점의 정리에서 어그러지면요. 두 번째 목차 쓰면서도 내가 이걸 목차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자꾸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세 번째 목차 가서는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로자 파견 도급 판단 기준. 뭐 문제는 이렇고 형식은 도급이었으니까 도급이면 직접 지휘하면 안 되지만 파견은 직접 지휘해도 된다. 그래서 도급인지 파견인지 살펴보겠다. 넘어갈게요. 대법원 판단 기준은. 이건 안 봐도 되겠죠? 근데 38쪽 가서 핵심적인 거는 조금 언급할게요. 자, 첫째 줄.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직간접적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하냐. 제3자 누구? A공사가 제3자랬죠? 얘가 3자. A공사 직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하냐. 상당 지휘명령 하는가. 그리고 작업 직담 제3자 소속 근로자 혼재 근로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번호를 안 매겼는데 동그라미 1, 2, 3번 매기면 좋아요. 저는 일단 안 매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매기면 좋아요. 그래서 공동 작업하는 등 제3자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냐. 사내하청 근로가 이게 특히 이 문제가 많이 되고요. 사내하청은 대부분 거의 혼재 근로예요. 그냥 혼재 근로. 두 번째 표시가 그거고 그리고 선발 밑에 줄 선발 근로자수 교육 훈련 작업 휴게 시간 이런 거 결정할 권한을 C가 독자적으로 행사했느냐. 자, 아까 우리 물음 1에서 칠판 보시면 여러분 아까 물음 1에서요. 이런 거 저런 거 제가 막 적었잖아요. 여기 A공사가 갑한테 감독을 하는 정황이요. 요거는요. 세 번째 문단에 있댔죠. 외주업체에 하는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던 거 여기 그대로 적용돼요. 그쵸? 똑같죠? 그래서 이거 쓰고 여기 있는 거 제가 많이 복붙해 왔어요. 그리고 약간 바꾼 거죠. 똑같아요. 지휘감독서. 세 번째 문단에서 이거 똑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외주업체에 대해서 A공사는 이렇게 했다.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그래서 실질적 편입, 그리고 독자적 행사하는지,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 전문성, 기술성 있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그거 확정이 되고 그 업무가 구별이 되냐. 얘네 업무하고 얘네 업무가 구별이 되냐.
이거는 조금 저도 애매했는데 구별이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거의 지시를 받고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진 않잖아요. 여기 뭐 주임, 소장, 대리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전문적 기술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반은 인정하고 반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계약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조직 설비 갖추고 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독립적 조직이나 설비. 자, 그거 어떻게 포섭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안의 적용. 자, C사는 시설관리 등 사업 목적으로 자본금 5억. 그 밑에 줄 앞에 다수의 거래처. 그리고 밑에 줄 뒤에 공개 입찰 방식. 그리고 밑에 줄 이거는 됐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번째 줄이요. 동그라미 1번 위에서 9번째 줄. 모집 있죠, 모집. 결혼이 생긴 거예요, C사에.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모집했고 구직자를 그리고 을을 채용했어요. 근로계약 체결했어요. 별도의 채용 절차를 두고 을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밑에 줄의 끝부분 보면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별도 채용 절차, 공개 입찰 방식, 자본금 5억, 다수 거래처. 그러니까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는 의미예요. 이 표현이 훨씬 고급지죠. 그러나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을 등은 자, 세 번째 줄에 A공사 직원인 주임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그리고 다 똑같아요. 사실 앞에서 본 거랑. 그러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보면 자, A공사 전산 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누구? 여기 얘네들 을이 A공사 소속 근로자들한테 근무 내역서, 입금 확인서 낸 거 그게 자동 저장된 그 정보와 일치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소장 결제도 맞죠. 그렇죠? A공사 직원 거의 그냥 집에 그냥 하급 직원 부렸다. 거의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단으로 가시면 첫째 줄에 A공사는 을 등 수납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해서 관리 감독했다고 보이는 점. 동그라미 3번인데, 그쵸? 번호가 하나씩 밀렸어요. 동그라미 3번. A공사 영업소 이렇게 세 번째 줄 뒷부분 보면 A공사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A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업무는 나눠지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문구를 왜 넣었냐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좀 본질적이지 않고 비상시적 업무를 좀 기간제나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A공사 직원들은 이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거고 비정규직들의 업무는 조금 비상시적이고 그런 업무로 보여져요. 본질적인 업무가 아닌 걸로. 제가 말한 그 본질적이고 상시적이다. 이거는요. 고용노동부 지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이드라인 안에 아주 심심치 않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에요. 법 규정에 있거나 판례에 등장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러니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상시적, 뭐 비상시적, 그리고 필수적 혹은 비핵심적 이런 업무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을 등 수납원들은 A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자 밑에 3번이 아니고 동그라미 4번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잠깐만 지금 다 고쳤어요 혹시? 고쳐도 돼요. 고쳐요. 일단 여기 적힌 대로 제가 번호를 부를게요.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의 끝에 매뉴얼 보이고 셋째 줄 아래 그 가운데 외주업체 배포 밑에 줄 매뉴얼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수납원들이 근무 태도 점검 등 독자적으로 C사가 독자적으로 얘네들 근무 점검을 결정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넷째 줄 보면 그러한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은 없다. 앞에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일단 범위에 한정된 수납 업무 이행으로 확정이 됐다. 왜냐면 구분이 돼 있잖아요. A공사 직원들 업무랑 여기 수납 업무랑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그냥 쿨하게 그냥 인정해주면 돼요. 반 주고 반 받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전문성, 기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급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도급을 왜 맡기냐면요. 이 업체가 해결을 못하니까 다른 업체에 가서 대신 해주는 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도급은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비정규직으로 고용해가지고 인건비 확 낮추는 거죠. 자기네들이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맞는데. 이런 의미였고. 자, 5번은 두 번째 줄 끝에 사전에 정해둔 용역대금 산정 기준 따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누누이 너무 많이 말을 했어요. 그쵸? 얘네들은 사실상 금액도 도급 대금도 정해놨고 그리고 그 웰리브 사건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아예 그 정황은 제가 볼 수 없었는데 판례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도급을 받아가지고 그냥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게 명백하다. 따라서 그 도급금의 대부분은 이 노무 임금 요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웰리브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따라한 거예요. 그래도 무방하지 않나. 어떠한 물적 자산이나 뭐 이 C사의 노력, 전문 기술성이나 재료 같은 거 투입해가지고 뭘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요. 순수한 노동력으로. 이 노무 대급금은 자기네들 사업장에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노무 제공의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이 노무 도급 대금이. 그쵸? 노동력의 대가로만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의 대가로 구성되어 있으면 노동력의 대가라면 요거를요. 어느 근로자한테는 얼마를 주고 어느 근로자 얼마를 주고 그렇게 구분할 필요성이 A공사한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편성표랑 출퇴근 현황을 받아서 잘라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동력 제공. 그래서 5번 동그라미 5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 끝에 있죠. 노동력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수납 업무 수행을 위한 노동력의 제공. 뭐가? 도급계약의 실질적 목적과 대상은. 게다가 C사는 A공사 직원인 소장에게 매월 소속 근로자에게 근무 편성과 출퇴근 사항 보고했다. 얘가 여기 소속 근로자한테 보고했다. 이 순간 다른 정황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얘가 여기다 보고하는 순간 거의 일개 부서.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임금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보여진다. 따라서 보이죠? 밑에서 지금 한 8번째 줄 정도 되는데 을은 C사에 고용된 후 C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A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A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그 근로를 제공했고 을과 A공사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 C사는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근로를 제공했고 근로자 파견이다. 소결. A공사 C사 간 업무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C사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체는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애매하지만 계약 목적을 달성을 위한인데 뭐 수납 업무인데 이 표현은 조금 여러분들 수정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주로서의 실체로서의 자산은 갖추고 있고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갖추었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으니까.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질까 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가능한 문장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C사는 업무 수행에 독자성이 없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설비는 갖추고 있는데 물적 조직이나 자본금이나 그런데 업무를 수행하는 독자성이 없다고 했어요. 수납 업무. 수행한 독자성이 없어. A공사가 C사의 근로자에게 지휘명령 행사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C사는 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A공사는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사업하는 C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사용했어요. 그쵸? 그래서 을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간주 규정 아니죠. 하여야 의무죠. 의무 규정이에요. 이게 간주 규정이면 고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에요. 직접 고용 의무 규정. 옆에 조문. 파견법 6조 2의 1항 5호. 이거는 이 문장에 A공사 을 이렇게 제가 넣기만 했지 이 조문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3번.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경우. 자, 문제 소재.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됐어. 이 둘에. 이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요. C사에서 이 을이 자, 을이라고 주체를 안 썼네. 그쵸? 아, 이러면 안 돼. 을을 쓰셔야 되겠죠. 을이. 을은 계약기간 만료로 C사에서 퇴사하면서 C사의 근로계약 갱신 제한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이 파견 근로자가 파견 수합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 제가 판례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약간은 어색한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자, 파견 근로자는 을이에요. 을. 그냥 이걸 다 을이라고 표시하셔도 돼요. 을이 파견 사업주 C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아 파견법 6조 2항에서 정한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근데 이제 앞으로의 대법원 판례는 아니 을이 C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을이 A한테 했어야 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법원 판단 기준은 첫째, 파견법상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셋째 줄 끝에 파견 사업주와 직접 관련 없다. 슬러시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와 같은 어쩌고 하면서 밑에 넷째 줄까지 내려오면 뭐 효력 존속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거는 뭐 문장이 너무 길면 생략해도 상관이 없고요. 왜냐? 직접 관련이 없다. 명확하죠. 그리고서 그 밑에 넷째 줄까지 내려오면 따라서 셋째 줄까지 내려오면 따라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 근로자가 파견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 해고당했다라도 이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 의무 관련되는 법률 관계에 영향 없다. 한편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경우 자, 파견법 6조의 2항 있죠. 6조의 2항. 그러니까 이걸 줄였어도 돼요. 사실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비슷한 의미인 거고요. 바로 이제 6조 2항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건데 6조 2항 이 규정은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의사 표시하면. 그런데 뭐 입법 규정, 입법 목적 뭐 이런 거 비추면 당해. 자, 한편 그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이에요. 당해 보이죠, 당해. 한편 그 문단에 당해.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사용사업 쪽에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밑에 읽어보시고. 끝, 그쵸? 사안의 적용, 양가로 3번. 첫째 줄에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줄이 없는데 밑줄을 쳐놓으세요. 파견법상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은 그 밑에 줄 내려오면 뒤에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A공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는 C사로부터 거긴 다 중요해요. 근로자 파견 영무 제공받아 사용했음에 따라 해당 파견 근로자인 을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경우다. 밑에는 뭐 이거예요. C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얘를 거절해도 6조 2항에서 말한 반대의사 표시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결론. 양가로 1번은 A공사는 영무 제공받아 사용했으니까 직접 고용 의무 있다. 그거예요. 제가 말한 부분 지금 다 이렇게 잘라서 줄 수 있거든요. 찾으면.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직접 고용 의무 발생한 후 동그라미였어요. 첫째 줄에 있죠. 첫째 줄 가운데쯤에 A공사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 후 양가로 2번. 그쵸? 후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C사의 근로계약 갱신 제한을 거절. 이거는 6조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다 이거예요. 반대해서 표시한 거 아니야. 이렇게 A공사는 을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을 주장 타당하다. 자, 제 2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앞에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35쪽에 문제 2번 있죠. 그거 산업재해 그건데 문제를 읽진 않을게요. 문제를 읽진 않을 거고 1차 회식이 있었고 2차 1차 회식에서요.
그 실장이 술잔 돌리고 권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권한 거 없었어요. 자, 여기서 갑은 이제 스스로 주치 상태에 빠진 거고, 자, 2차까지 갔는데 여기서 다친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화장실. 이거 뭐 순리적 경로. 우리 요걸로 뭐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 스스로 주치. 업무상 재해에서 그 업무상 재해 해당 배제 사유로 고의, 자해, 범죄 행위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땐 스스로 주치는요, 우리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판례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걸 보이지 않나. 스스로 주치는 요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회식 갔다가 스스로 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만류했어요. 근데 막 급하게 너무 많이 마신 거야, 이 갑이. 그리고 2차 회식 장소로 노래방 와가지고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찾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문을 하나 열고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친 건데, 화장실 찾는 거 순리적 경로라고 판례가 보고 있고요. 순리적 경로 안에서는 업무상재해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여기에서 만취 상태에 된 거 있죠. 요것 때문에 업무상재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려면요, 업무 수행성, 업무 기능성이 있어야 되죠. 업무, 판례는 3개로 봐요. 업무, 과음, 재해. 얘네들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 그쵸? 인과관계. 업무. 이거는 사지관화예요, 사지관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거. 자, 업무. 자, 산재법 37조에 보면은요, 이게 업무상 사고라고 있어요. 업무상 사고. 1항인 것 같은데, 업무상 사고. 해서 행사 중의 사고. 행사 중. 근데 행사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있고요. 일단은 요거를 언급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러나 판례 포함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간단하게. 행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 개별 판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제 그 회사 소속 실장이나 이런 팀장급 이런 상급자가 일단은 지시를 했어. 회식 가자. 거의 지시라고 보여지는 거죠. 회식을 가자. 회식 자리에 참석한 거는 우리는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술을 권했냐? 술을 권했을 때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잖아요. 그쵸? 다 마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류, 권유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과음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기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만류했어. 근데 스스로 주치가 돼.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리고 권유했어. 그럼 이어져요. 그래서 주치. 이건 스스로 주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시에 의한 주치. 사지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3단계로 봐서 얘네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판례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 없애버린 거죠, 이걸. 그죠? 만류. 스스로. 자, 이 문제는 이제 바로 그냥 답안으로 볼게요. 문제 안 읽고. 수업 시간에 또 많이 했었죠. 39쪽. 보면 논점의 정리만 일단 보면 셋째 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에 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니까 왜냐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안에 이 2개를 제가 넣을 수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리고 만류, 권유했다라고 하면 사지관화가 미친다까지니까 사지관화로 퉁쳐서 지금 논점에 정리해서 그냥 쓴 거예요. 포섭도 제가 사지관화로 하고 있고, 이거를 표현을 사지관화라고 안 하고 업무 수행성이 인정돼서
뭐 업무 기인성에 의해 인정된다 라는 표현도 다른 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판례가 표시하는 이런 단계를 설치해주면 되게 좋긴 하죠. 근데 요거는 판례 녹아 있으니까 판례 녹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지거나 발생한 재해에 여야 한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갑의 부상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업무상 재해가 되는지 문제된다. 업무상 재해의 의미 이렇게 쓰고 업무상 재해 일반적 성립 요건, 뭐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 그런데 업무 수행성이 되게 필수적이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업무 기인성이죠. 상당인과 관계. 막 일을 진짜 한 세 달 동안 근로 시간이 엄청나. 막 몇백 시간, 수백 시간 막 돼요. 평균 했을 때 일주일에 52시간이 넘어버리면 우린 과로라고 봐요, 그냥. 왜냐면 52시간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52시간인가 60시간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찜질방 가가지고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기행성으로. 그런 거고. 자, 3번 대법원 판례 태도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양가로 1번은 일반적 판단 요소에 대해서 회식 과정에서 이거는 같은 판례로 이렇게 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한 거고 제목을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제목. 회식 과정에서의 업무상 재해 판단 시 고려해서 회식 과정에서 좀 특이하기 때문에 왜냐면 과음이 들어가잖아. 그럼 제목에다가 회식 과정이라고 넣을 필요 있겠죠. 그럼 뭐 채점하기 편하겠죠. 과음 이렇게 3단계로 설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좋겠고 그래서 회식 과정에서 업무 재해 판단 시 고려 요소 보이죠? 딱 가운데 있죠. 이게 업무,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히 관계 밑줄을 쳐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쳐놨네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부터 이때 업무, 과음,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는 사업주가 과음 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재했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 자발적 과음한 것인지 그리고 밑에 줄 보면 다른 근로자 마신 술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요거는 사안이 포섭할 정황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다른 근로자가 얼마나 마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초래한 주치 상태 이거는 법제 37조 2항이나 뭐 령 36조의 근로자의 고의 등 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주치. 왜냐면 판례도 이 과음을 말렸는데도 마셨으면 재해가 아니다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조항에서 아이디어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문구에 여기에서는 판례는 정확히 그걸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 조항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스스로 주치 상태는 재해로 연결이 안 된다라고 설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2차 회식 장소인 단란주점 건물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딱 명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뭐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치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이미 만취 상태에서 간 그런 사안이 아니었고요. 다 적당했어. 사직원화가 인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었던 사례예요. 그거를 적고 그걸 왜냐면 이걸 똑같이 사안에 적용해 녹여 쓰는 게 용이하기 때문에 알면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안 써도 되고요. 바로 사안의 적용으로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중복적일 테니까.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사안이 있었다. 이런 사안이 있었고 그래서 뭐 요양불승 여기까지는 조금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이죠. 중간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줄까지 뭐뭐뭐뭐 해가지고 이러한 사안에서 거기까지는 이거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고 자 1차 회식과 마찬가지로 2차 회식 역시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만류, 제지, 과음 보이지 않고 또 화장실 다녀오는 거는 회식 과정의 순리적 경로를 벗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음. 뭐 그렇게 쓰고 끝내도 되고요. 그리고 사안의 적용 가서 사직원화에 있는 회식 과정 근로자 주량 초과에 음주한 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질장사 재해 입었으면 이 재해는 상당인과 관계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포섭이죠. 동그라미 1차 회식에서 실장이 이거 참석 직원들한테 술잔 돌리고 술 권유 안 했다. 갑이 1차 회식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초과해서 마셨고 급하게 마시자. 이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데 제가 나눴어요. 일부러.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유두리 이렇게 쓰시고 많은 술을 급하게 마시자. 실장이 이를 만류했다는 점에서 근로자 말고 여기다 갑이라고 써야겠죠. 갑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보인다. 동그라미 2.
갑은 실장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 마셔서 1차 회식 끝난 당시 이미 만취 상태라는 점. 동그라미 3. 회식 장소에서 화장실 다녀오는 거는 순리적 경로다. 밑에. 그리고 실장 등 만류 제지에도 갑 스스로 과음해서 이미 만취 상태에 이르렀으니 사지, 관, 벗어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 아니다. 결론. 예. 스스로 초래한 주치상. 밑에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면요. 스스로 초래한 주치 상태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돼 있죠. 자, 이제 2교시 문제로 들어갈게요. 2교시 문제도 다시 보니까 정말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29의 문제는 정말 최악이 아니었나. 너무 어려워서.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쓰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법리는 되게 간단한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법리는 되게 간단한데 이 노동관계 실무에 있어서 당신들이 진짜 실무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질문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29의 문제 보면 물음 1 봅시다. 41쪽에 물음 1 있죠. 박스 안에. 자, 노조는 이 사건 대체 인력 투입이 노조법 43조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타당성. 대체 인력 위반이다. 노조가 주장하는데. 자, 물음 2는 노조는 이 사건 대체 인력 투입이 지배계의 분호라고 주장한다. 주장의 타당성. 자, 사실관계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갑, 시, 지자체죠. 그 조례에 근거해가지고요. 소각로가 있어, 소각로. 그리고 여기 A사. A사는 전문적으로 위탁받아가지고 이걸 관리해주는 업체. 소각로 같은 거를 관리해주는 업체. 전문 관리 업체. 여기 노하우가 있나 봐요. 자, 근데 여기 소각로 같은 거 B시설. 생활 폐기물 시설. B시설. 갑씨가 자기네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서 얘네들을 설치를 했으니 갑씨 소유란 얘기예요. 갑씨 소유. 갑씨 소유인 B시설을 위탁 판매한 거죠. 위탁 판매래. 위탁 관리. 계약을 하고 사실 C시설도 있어요. 사실은 C시설도 사실은 있다. 위탁관리, 소각로. B시설에는 소각로가 3개. 소각로가 3개가 있다. 여기서는 업무 협약서는 B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B시설의 운영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왜 등장했냐? 대체 인력 투입 범위 때문에 그래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없는 자냐. 근데 여기 인원을 빼왔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C시설이 언급이 된 것 뿐이고. 자, 보시면 A사는 70명이 이제 근로자인데 이 중에 한 50명이 어디 전국노조? 전국노조. 뭔 노조인지는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초기업 노조다 이거죠. 전국노조 조합원이다. 조합원. 근데 이 중에 한 30명이 여기 소속이 돼 있어요. 30명. 전부 다 들어갔어. 전부 다. 여기서 파업하면 전부 다 가야 돼. 30명. 그리고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한 게 보니까 소각로 30명 다 갖고 파업하러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죠. A사가. 여기 어디야? C시설에 있는 2명. 그리고 여기 기술팀. 여기 기술팀 3명. 그리고 C시설에 1명은 6개월 전에 퇴직한 자. 퇴직자의 자리를, 퇴직자 공석을 메꾼 신규 채용한 1명 있어요. 신규 채용 언제? 그 파업 시점 5일 전에 했어요. 파업 시점. 이건 이따가 파업 시점 5일 전에 한 거. 파업 5일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림 보고 답을 내볼까요? 물음 1에 대한 거. 자, 대체 인력 투입, 이게 누구? 3명, 2명, 1명. 얘네들에 대해서,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여기지. 1명에 대해서 43조 위반이냐. 자, 이게 43조 규정이 어떻게 되세요? 사업과 관계 없는 자. 그러니까 다른 그냥 아예 뽑지 마라 이 얘기야. 뽑지 마라. 뽑지 마라. 근데 너네 사업장에서 원래 일하던 사람은 대체 인력 투입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디 삼성에서 내부에서 막 파업을 한다. 그럼 삼성에 있는 다른 공장 사람들이 다 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 대체 인력 투입되죠. 합법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C시설은 갑한테 다시 위탁 계약 맺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A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이에요. 그 사업이죠. A사가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얘는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 얘는 당연히 되고 얘도 그렇고 A사의 사업과 관계가 있는 자니까. 그리고 뭐 B조합원 뭐 투입된다 이렇게 돼 있고.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헷갈릴까? 합법. 근데 얘가 애매했어요. 그쵸? 애매했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빨간색이야? 문제 2번, 물음 2번. 물음 2번이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사건 대체 인력 투입이 합법인지 뭐 불법인지 판단 전이라고 하고, 일단 이 6명 이것이 지배계획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 이 대체 인력 투입이 합법이면 이게 지배개입이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어? 이게 합법이면 지배개입이 될 수 있어요? 법에서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지배개입이에요? 그죠? 합법이 아니라 이게 법에 반해야 돼. 불법이어야 돼. 위법이어야 돼. 필연적으로 물음 1의 답을 넘겨받고 있어요. 물음 2가. 그런데 1명. 그럼 얘는요. 위법으로 가야 돼요. 얘네는 명백히 아닌데 애매하다고 그랬죠. 물음 2에서는요. 합법이면 지배계획 분허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부당한 노동행위가 아니에요. 법에서 허락하고 있는데 왜? 물론 이거는 뭘 판단하는 거냐면요. 행위의 존보예요. 행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여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합법이면 행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음 2번의 문제는 해결이 행위는 있지만 부당노동행위, 지배계획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어서 지배계획 아니다라고 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분호 아니다. 분호가 아니다. 여기에 완전히 힘을 실어줘야 되는, 분호 의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물음 2는. 이거를 유념을 하시면 얘는요. 위반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위반이라고 풀 수가 있어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못 생각하면 뭐 이래도 하고 저래도 있고 뭐 열린 결말일 것 같은데 하고 그러고 가정하고 들어와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아예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답을요. 다 이제 합법이다 라고 했으면 가정하고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쓰더라도. 그죠? 그런데 센스가 있으면 그렇게 적을 수가 없겠죠. 센스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당노동 행위 딱 생각했어도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부당노동 행위 의사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인정하라는 말이네? 좋아. 애매하지만 딱 보니까 사실 6개월 전에 퇴직한 자였어. 공석이 있었어. 파업 5일 전에 메꿨네? 이거는 자연 감소로 인한 인원 충원이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쟁행위 어때요? 지금 업무 중단된 거 있죠? 쟁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할 목적으로 6개월 전에 했어야지. 그럼 지금
파업 5일 전에 한 거 보니까 아 얘는 대체 인력 투입 위반이 맞다. 왜냐? 시기는 불문하잖아요. 또 5일 전에 하더라도. 그리고 정황에서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1차 파업은 이 전국노조의 1차 파업은 예고 없이 했다. 예측을 못해. 근데 2차 파업은 예고를 했어요. 사전에 예고를 했어. 그러니까 파업한 시점이 쟁의행위를 하기 시점 5일 전이더라도요.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쟁행위로 인한 중단된 업무에 대체할 목적으로 얘를 뽑은 걸로 보인다라면서 대체 인력 투입 그거 43조 위반이다.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걸 물음이로 자연스럽게. 논리적 모순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떡할 거야? 이거 다 법이라고 그러면 그런 열린 결말? 그건 너무 무책임하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게 물음 1은 거의 해결이 된 거죠. 그냥. 자, 물음 1 41쪽 한번 볼게요. 논점의 정리. 20년 6월 20일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조합원 2차 총파업 돌입하자. 2차 파업 기간에는 A사는 대체 인력 투입해서 소각로 3개 중 1개를 부분 가동했다. 자, 이 사건 대체 인력 투입 43조 위반인지 문제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 대체 근로 제한 의의 쓰고 금지되는 대체 범위 쓰고 자, 금지 이거 책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죠. 채용 시기무관. 자, 금지되는 대체 범위 잘 적어야겠죠.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 금지된다. 다 포섭이 되잖아요, 지금. 자, 금지되는 대체의 범위. 사업과 관계가 없는 자 대체가 안 되는 거지. 사업 내에 있는 근로자 대체 인력 투입된다. 그래서 C시설은 사업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오케이다, 2명은. 이렇게. 그리고 B시설은 당연히 사업과 관계 있는 자니까 오케이다. 합법. 얘는 한번 보자. 자감충 해서 인력 감소, 인사권의 재량은 A사한테 있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전 예고한 상황이고 쟁의 행위가 실시될 것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그 쟁의로 중단된 업무를 이 한 명은 대체시켰다. 그래서 얘 하나는 위반인 걸로 보인다. 요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정황으로 또 활용이 돼요. 또 분호 의사가 없다는 걸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용 목적, 쟁의권 침해인지 이렇게 가고 42조 대체근로 실제로 실시해야 된다. 했죠. 한 명은 했죠. 그리고 사안의 적용. 양가로 1번. 기존 A사 소속 근로자의 대체. 자, 이거 볼게요. 이거 다 이렇게 해결이 된 거라서 1번, 동그라미 1번 보면 기술팀 3명, 운전원 2명, C시설 운전원 2명, B시설 비조원들 모두 사업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다. 사업과 관계 있는 자다. 따라서 A사가 위 근로자들 파업으로 중단된 B시설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43조 위반 아니다. 자, 양가로 2번 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대체. 이 나눠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자, 신규 채용. 기존 근로자죠. 아까 양가로 1번은 기존 A사 소속 근로자. 채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원래 다니던 사업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신규 채용을 했어. 사업과 관계가 원칙적으로 없던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A사 6월 5일이네요. 그쵸? 6월 5일에 채용했어요. 근데 파업은 6월 10일에 했죠. 그리고 자 대체 근무자를 채용한 시기는 불문하는데 시기는 5일 전에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목적이 이거 중단된 업무 수행인지 운전원 채용했는지 1차는 사전 예고 없이 했죠. 근데 2차는 사전 통보했다. 자, 오른쪽 단 보면 그 제일 꼭대기 첫째 줄 C시설의 결혼충원으로 6월 5일에 운전원 1명을 신규 채용했다. 자, 밑에 2차 총파업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연 감소에 따른 인원 충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자, 여기 이걸 왜 이렇게 봤냐면요. 시기도 고려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시기. 아니 시기가 아니라 인원수? 아, 제가 좀 헷갈렸나? 자, 일단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자, 결혼 충원으로 신규 채용은 사용자 인사권 영역. 하지만 퇴직한 지 6개월 지나고 나서 파업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 채용.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입선조 1항 위반이다. 결론. 양가로 1번은 이 사람들 5명은 합법, 1명은 사입선조 위반 이렇게 나오죠. 자, 물음 2번.
이거는 부당노동행위 의사 판단. 자, 이 사례 지금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드리지 않아도 있죠, 머릿속에. 어떤 사항인지 알죠? 자,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제가 강력하게 지금 볼 수 있는 증거는요, 합의서. 자, 위수탁 운영 협약서. 협약서에 뭐라고? 손해배상하라고 돼 있어요. 그쵸? 손해배상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금지. 인원은 1명이에요. 1명 불과. 그리고 갑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생활폐기물 시설, 그건 시조례에 따라서 법에 근거해가지고 설치한 시민들 생활을 위해서 세금으로 지은 시설이에요. 그건 안전보호시설 해당 가능성도 있어요. 해당되지 않더라도 언급하는 거는 좀 중요해 보여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걸 알아. A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운행을 중단하면은 하루하루 그 운행 손실 이익에 비례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는 것에 그 협약서가 있죠. 그리고 대체 인력 투입 금지 인원은 일단은 1명에 불과해요. 만약에 진짜로 단결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 행위를 할 의사였으면 1명만 대체 인력 위반해요? 화끈하게 하죠. 부당노동 행위 할 거면. 이거는 의사가 없다. 그 노조를 나쁘게 보는 의사가 없다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순서는 지금 뭐 바뀔 수도 있는데 게다가 단체 협약 임단협이 체결이 됐어요. 체결됐어. 협약이 체결. 단협도 체결이 됐고, 단협이 체결됐다는 말은 단결권 침해가 없다는 얘기고요. 단결권 침해가 있다라는 게 이게 결과 발생을 요하지는 않죠, 지배 개입에서. 그렇지만 일단은 A가 어떻게 행위를 해주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압박을 가졌느냐. 3번은요, 안전보호시설에 만약에 해당을 하면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유지 운영 가동하지 않으면 안전보호시설 유지 운영 위반죄가 성립을 해요. 그게 형사 처벌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위험 부담.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A사는. 왜냐면 그 갑시 조례에 근거해서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시민들의 생활상의 불편 이런 걸 위해서 불편 초래된. 근데 1차 파업은 그냥 예고 없이 한 3일 했는데 2차 파업은 20일 동안 했어요. 여러분 사시는 곳 주변에 소각로가 있는데 20일 동안 이 생활 폐기물 처리를 못했어. 어떨 것 같아요? 20일 동안 이게 쌓여가. 악취 그런 데 있잖아요. 안전보호시설의 의의에 대해서 판례가 우리 로노에서도 간단히 살펴봤어요. 안전보호시설이라고 인정이 된 사례는 없어요. 아직. 문제 삼지도 않고 잘. 근데 그 판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안전보호시설이라 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위험이 초래될 거 또는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아니, 위생상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이제 유독한 가스 발생할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 판례에서는, 로노의 판례에서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 행정관청이 그 담당 공무원이 쟁의행위 그 신고를 했는데 그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운영해라 이렇게. 근데 판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담당 공무원이 안전보호시설이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안전보호시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호시설 그것을 유지,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험이 어떤 것이 초래되는지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요거를 설치를 하면 안전보호시설 해당 가능성 높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것까지 넣으면 설문에 있는 거를 꼼꼼하게 전부 다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이래서 없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증거 하나가 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이 가시면 42쪽. 그냥 논점의 정리는 이렇게 있고, 뭐 대체 인력 투입했는데 단결권 침해하려는 뭐 지배 개입 분호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히 대체 인력 투입이 지배 개입 의사가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이 의사와 관련해서는 또 소각로 시설이 대책으로 필요성 있는 안전보호 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살핀다. 이거 더 풍부하게 쓰셔도 돼요. 답을 이걸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뭐 풍부하게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분호 의사를 제대로 판단을 해야 지배 개입이 성립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배 개입 금지 의의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지배 개입 성립 요건. 이것도 왜 적어야 되냐면 행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체 인력 그 투입 그거 위반 43조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적고. 그래서 결과 발생 불효, 지배 개입 의사 필요. 그래서 4번 소각로의 안전시설 해당 여부. 요건 좀 줄여도 돼요. 조금. 근데 만약에 풀로 이런 문제가 나와서 쓴다면 이렇게 참고하셔서 써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소각로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안전보호시설 의미 뭐냐 이렇게 돼 있죠. 뭐 위생상 뭐 무슨 견해가 있다인데 요거 날려도 상관이 없고요. 판례가 설치하는 부분. 안전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거기서부터 써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그쵸? 양가로 1번에 5번째 줄부터 써도 돼요.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또는이에요.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양가로 2번.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두 번째 줄이 중요하죠. 당해 시설의 정상적 유지 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이걸 판단한다. 판례도 요걸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게 있다라고 증명을 하면 안전보호시설이라고 판단을 해준다 이거죠. 양가로 3번 안전보호시설 해당 시 효과. 쭉쭉 읽어보시고 노조법 위반죄 성립할 수 있어요. 이거 해가지고 유지 운영하지 않으면요. 정지 폐지 방해를 해버리면 이 시설에 대한 정지 폐지 방해 정지해버리면 이 노조법 이 42조 2항 위반죄가 성립해요. 어떤 위반죄? 안전보호시설 방해죄. 벌칙도 있다. 그리고 사안의 적용. 셋째 줄, 대체 인력을 투입했으므로 마지막 줄, 지배 개입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그러면 양가로 1번 단결권 침해 결과 여부. 자, 셋째 줄 보시면 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그러면 밑에서 셋째 줄 끝에 보면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단결권 침해 결과는 없어도 된다. 근데 대체 인력 투입 행위는 있어야 돼요. 그쵸? 43조 위반 행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너무 여러 번 강조하네요. 그죠?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지배 개입 의사 여부. 지배 개입 의사 여부 보면 네 번째 줄. 시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24시간 연속 가동할 책임. 바로 밑에 보면 정지 있죠. 정지하면 밑에 줄 비례자 보이죠? 비례하는 손실 비용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밑에 줄 부가 밑에 단어 보면 방치 있죠. 방치되면 악취. 같은 줄 지역 시민생활 불편 초래. 각종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 옛날에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름에 있잖아요. 거기서 가스 유출돼가지고 거기 막 불나고 그러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자연순환 기본법이라는 게 지금 시행이 됐어요. 제정돼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리고 거기 이제 발열 그리고 가스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각로가 이제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중요한 것이다.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거기 보면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보이시는지. 각종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면 초음파업으로 인해 그 방해죄 성립할 것이어서 A공사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42조 2항 위반죄 구성요건으로서 안전보호시설 해당되지 않더라도 시민 생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그 밑에 줄 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A사로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각로 시설의 정상 운영에 대한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또 8억을 이제 부과를 했고 협약서가 있으면은 저거 처분문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는 거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4쪽에 여러분하고 제게 약간 페이지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걸 간과했어요.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전원 한 명을 대체 인력 투입했다. 이거. 근데 한 명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했고, 나머지 대체 인력 투입은 적법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단결력 침해 의사에 따른 걸로 보기 어렵고 지배 개입 부당 노동 행위는 그 의사가 없으니까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히 좀 잘 이해가 되죠. 이게 막 이게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문제를 푼 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제 2문으로 넘어갈게요. 2문 공정대표 의무. 자, 아주 쉽고 간단한 건데 이거를 진짜 딱 그 판례만 적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목차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41쪽 문제 2번. 일단은 교대 노조가 감노조고, 자, 요거는 이제 로노에 할 때 우리가 조금 보긴 했죠. 근데 답안 구성 어떻게 할까의 문제예요. 사실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감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고 또 다른 노조가 있어요. 을노조가 있는데 감노조는 이 조합원 수가 많아. 그러니까 교대 노조가 됐겠죠. 조합원 수 100명, 그리고 을노조는 10명. 근데 교섭대표 노조가 자기가 혼자 자기네 그 노조 사무실을 확보한 거예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을노조는 아무것도 없어. 요런 상황이에요, 그냥. 이것도 있잖아요. 뭐 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가정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가정하면서. (44쪽) 자, 논점의 정리 이렇게 보면, 자, 이 판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논점의 정리는 제가 누누이 말하자면 쉬워져요. 이 판례를 알고 있으면 논점의 정리가 너무 쉬워져. 왜냐면 논점의 정리는 판결 요지잖아요. 뭘 설시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판례는요, 그걸 설시했어요. 이게 뭐 사용자도 공정대표 의무 부담하는지, 그리고 증명책임 누군지, 차별이 존재하는지, 차별이 있으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그거까지 단계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차별이잖아요. 그러면 증명책임, 그걸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차별이 있다. 근데 이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을 공정대표 의무 책임 부담을 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조가 이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아까 살짝 눈으로 이렇게 봤지만 합리적 이유로 뭘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공간이 부족해. 그거였죠. 공간이 부족해. 근데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점은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설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봅시다. 논점의 정리. A사가 교대노조, 감노조와 체결한 단협 10조는 감노조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반면 그 교창단 절차에 참여한 을노조에게는 회사 공간 부족 이유로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신 필요 경우 A사의 회의실 일시사용 조치, 그리고 교창단 절차에 의해 교섭권 행사가 제한되는 소수 노조인 을에 대해서 A사의 조치가 공정대표 의무에 반하는 게 문제된다. 즉, 사용자인 A사도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는지, 교대 노조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조 사무실 제공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사실 있죠. 극명하게 있는데. 자, 그런데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애매하다 이거야. 그리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자, 이 주장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지는지 살핀다. 자, 공정대표 의무 의유를 설치를 해주고요. 관련 규정 있는 거 쓰면 돼요. 규정이 기본이죠. 여러분들 만약 모르는 문제 나온다. 그러면 조문을 막 뒤져야 돼요. 조문을. 그리고 자, 공정대표 의무는 뭐 이런 것이고, 사용자에게도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한다. 밑줄이 쳐져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 본질적 내용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자 취지 쓴 거예요. 취지. 공정대표 의무 규정 취지. 다른 노조한테도 교대 노조가 교섭해가지고 단체 협약 체결하면요, 그 단체 협약이 다른 노조한테도 미쳐요.
자, 그걸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규정, 공정대표 의무 규정이라고 해요. 그게 불합리해 보이지만 난 공정대표 의무에 반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요, 불리해 보여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정대표 의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여부에 따라. 자, 공정대표 의무 범위, 이거는 교섭하는 과정, 결과물인 단체 협약 그 내용 자체, 그리고 협약을 이행하는 것, 과정에서 모두 준수돼야 한다고 범위 타당하다.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고, 3번 공정대표 의무 위반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 전부 증명 책임. 여기서 뭐 차별이 존재하는지 합리적 이유 존재하는지 여기서 다 퉁친 거예요. 보면 교대 노조나 사용자가 교창단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대 노조 사용자에게 주장 책임이 있다. 왜냐면 사무실 누군 제공하고 제공하지 않았다. 그 차별이죠. 차별. 그렇게 포섭하면 돼요. 3은 공정대표 의무 구체적 내용.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왜 이거를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실질적 공정대표 의무 왜 다 적습니까? 포섭을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의미가 그렇게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설명 의무가 있어요. 교섭 요구안을 결정을 할 때 자기네가 교대 노조니까 다른 노조한테 교섭안을 요렇게 마련을 할 거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단체 협약이 을노조 딱 배제하고 갑노조만 노조 사무실 있는 걸로 했다. 설명 거의 안 했다고 보여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도 솔직히 반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설명할 의무가 없다. 근데 그거를 불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안에다가 안 썼어요. 일단은 근데 이런 공정대표 의무의 내용들이 있다. 나는 공정대표 의무가 뭔지 잘 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피력할 필요가 있어요. 설명 의무가 있다. 다만 밑에 있는 밑줄 보면 교대 노조에는 교섭 요구안의 의제를 선택하고 구체적 협상을 함에 있어 의제의 중요성 판단, 교섭력 집중, 이런 거 선택해서 할 재량권이 있다고 보았다. 설명 의무는 있는데 이것까지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일단 거기까지. 그리고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의무다. 그리고 핵심 판례가 나왔죠. 노조 사무실 제공 차별. 이건 우리 로너의 특강에서도 했었죠. 예,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을 만약에 교대 노조한테 제공을 했다면 다른 노조한테도 상시적으로 제공해라. 그게 그냥 핵심이에요. 얘한테는 상시적으로 했는데 얘한테는 다른 변명을 들면서 공간 부족, 물리적인 한계 이런 걸 들면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공간을 준다. 그건 허용되지 않아. 왜?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야. 그럼 어떻게? 사업장 옆에 컨테이너라도 지어서 노조 사무실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똑같이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있잖아요. 형해화되고 굉장한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되겠죠. 공정대표 의무를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 컨테이너라도 지어서 해줘야 된다. 이 판례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교창단 절차를 운영을 위해서 공정대표 의무 굉장히 칼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상시적이면 얘도 상시적으로 제공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돼 있죠. 이와 달리 두 번째 분단, 이와 달리 교창단의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의 물리적 한계, 비용 부담 이유로 전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부여했다고 해서 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볼 수 없다. 자, 사안의 적용. 자, 갑노조는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를 제공한 것이다. 제공한다 라고 써 있잖아요. 상시적이라는 단어 없어도 제공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었으면 을노조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한다. 그런데 안 줬으니 차별이 있다. 근데 A사는 공간 부족 이유로 제공을 안 했다. 그리고 대신에 일시적으로 사용 공간을 줬다. 이건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빨리 끝낸 게 아니라 거의 6시간 다 돼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전에 끝났다는 게 너무 기뻐서 오늘 그 기출분석 특강은 깔끔하게 5개년치를 다 하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어요. 끝낼게요. 감사합니다.